카타르 가스 시설 폭발로 인해 전 세계가 동시에 멈춰버렸습니다. 유가가 당장 내일부터 80% 인상하다니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은 해외 기업들에게 제발 좀 도와달라며 손을 내밀고 있고, 유럽은 한 달 전기요금이 200만 원 나올 판이라 비상대책회의까지 열었죠. 대만도 마찬가지로 가스가 11일치밖에 없어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 여유로웠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하나만 K반도체 위상을 끌어올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무런 조치 없이 비상사태의 국가들만 빤히 지켜보는 상황. 아니, 한국도 가스 비축량이 9일치뿐이라는데요. 이는 절반만 맞는 가짜뉴스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국만 지금 여유 부리고 있는 겁니까? 한국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석유도 가스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가 이게 가능할까요? 세계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안보 맷집을 키워둔 대한민국 인프라의 비밀,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카타르 LNG 시설 전면 폭파 확인됐습니다. 공급 완전 중단입니다. 그 문장이 상황실 공기를 갈라놓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새벽 제27년의 확신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에너지 관련 국제협약 서류를 검토하던 중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상황실로 달려갔을 때 대형 모니터에는 붉은 경고창이 화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굵게 쓰인 문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LNG 공급 실패. 그 4단어가 주는 압박은 글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던 중동의 핵심 시설이 폭발로 완전히 기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원인은 아직 불명확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설이 다시 가동되기까지 최소 수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전 세계 가스 가격은 80% 넘게 폭등했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27년 경력이 있다고는 해도 이 정도 규모의 공급 충격은 경험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실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함이 아니라 공포가 만들어낸 침묵이었습니다.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대만의 LNG 비축량이었습니다. 담당 참모가 종이를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남은 건 11일입니다. 11일, 그 숫자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상황실 안에 모든 사람이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대만의 전력 생산 중 절반 가까이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끊기면 전기가 끊깁니다. 전기가 끊기면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면 그건 단순히 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11일이라는 숫자 뒤에는 그 모든 연쇄 붕괴가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긴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가격은 묻지 말고 일단 구해오라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시장을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그게 자유시장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몇 시간 후 그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미국에 전화했습니다. 공급 불가능, 호주에 타진했습니다. 물량 없음, 중동의 다른 공급선을 두드렸습니다. 전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에너지 트레이더 한 명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자원, 그게 그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수많은 에너지 위기를 봐왔지만 시장이 통째로 사라진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가격이 오르는 것과 살 수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는 대응 방법이 있지만 후자는 없습니다. 비축량은 9일치로 수정됐습니다. 실제 소비량을 정밀하게 다시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담당자가 보고를 올리면서 덧붙였습니다. 병원과 데이터 센터, 우선 공급 기준을 지금 당장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TSMC 측에도 전력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TSMC,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위장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닙니다. 그건 이 섬나라가 세계 경제와 연결되는 유일한 동맥입니다. 그 동맥이 막힌다는 건 국가 존립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호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상황실을 나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보고해야 할 내용이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말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대통령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정권이 아니라 국가가 끝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끊기는 순간 대만은 섬이 아니라 고립된 공간이 됩니다. 병원이 멈추고 교통이 마비되고 공장이 서고 통신이 끊깁니다. 섬나라에서 전기가 없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문명 자체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언론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재앙이라는 표현이 헤드라인을 도배하기 시작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안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책임론도 서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상황실로 돌아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구매는 불가능, 비축은 바닥, 대안도 없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건 숫자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한 직원이 고개를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한 보고가 있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고? 지금 전 세계가 같은 폭풍 안에 있는데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저는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건가요? 직원은 데이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가스 공급 안정, 가격 영향 제한적, 비축 충분, 정상 운영 유지. 그 단어들이 하나씩 읽히면서 저는 점점 더 이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같은 바다에서 같은 폭풍을 맞고 있는데 한 나라만 멀쩡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멀쩡하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이미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저는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분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솔직히 한국의 안정 보고를 믿지 않았습니다. 27년의 경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위기 앞에서 멀쩡한 나라는 없습니다. 단지 피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정상 운영이라는 보고는 데이터를 잘못 읽었거나 아직 피해가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정보 분석팀을 긴급 소집하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에너지 시스템 전부 가져오세요. 단순한 운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데이터로 확인합니다. 분석팀이 움직이는 동안 저는 다시 대만의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비축량은 매 시간 줄어들고 있었고 국제시장에서의 긴급 구매 시도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 저는 한국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운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걸로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담당 참모가 종이를 들고 들어오면서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하기 어렵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한국의 LNG 보유량입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같은 숫자였습니다. 대만이 보름도 채 버티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비축량은 최소 2달치에 해당하는 물량이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보험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만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참모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만은 11일입니다. 한국은 최소 60일입니다. 60일. 그 숫자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비슷한 경제 규모, 비슷한 에너지,
의존 구조를 가진 두 나라가 같은 위기 앞에서 이처럼 다른 결과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졌던 확신, 즉 이건 단순한 운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축량이 많다고 해서 시스템이 우월한 것은 아닐 수 있으니까요. 저장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탱크 용량 자체를 비교해 보세요. 두 번째 보고가 들어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첫 번째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LNG 저장 용량은 국내 가스 소비량 대비 저장 비율로 따졌을 때 세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13% 수준, 대만은 8%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15%를 넘는 비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규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참모 한 명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축이 아니라 요새 수준입니다. 그 말이 상황실 안에 잠시 떠돌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요새. 그 단어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어를 위한 구조가 아니라 공격당해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저는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전략 구조물로 처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상황실 안에서는 서서히 불편한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수준의 비축을 갖추지 않았는가? 저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년 전 정책 결정 기록들을 가져오게 했고 LNG 저장시설 확대와 관련된 과거 검토 자료들을 전부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저장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이미 제안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번번이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비용, 경제성, 가동률 계산, 참모 중 한 명이 오래된 회의록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계속 미뤄졌습니다. 탱크 건설 비용이 수천억에 달하는데 당장의 경제적 효용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군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으니까요. 분석팀이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건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저장 탱크 가동률을 보여준 자료였는데 평소 40%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수치는 종종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탱크는 넘치도록 크게 지었는데 실제 사용량은 그것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것이 낭비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도 매년 한국가스공사를 불러 가동률을 따졌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동률 40% 비효율 낭비. 그 단어들이 한국을 비판하는 논리로 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비어있던 60%가 버퍼였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흡수할 수 있는 공간, 충격을 받아낼 수 있는 여유, 우리가 낭비라고 불렀던 그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분석팀 팀장이 보고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가동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탱크 용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비효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낭비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탱크를 채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탱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여유를 남겨뒀습니다. 위기가 오면 쓰려고. 그 순간이 지금이라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지금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창가에 서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선택했고 그들은 생존을 선택했다. 우리는 가동률을 최적화했고 그들은 여유를 유지했다. 우리는 당장의 비용을 아꼈고 그들은 미래의 위기를 대비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지금 이 순간 두 나라의 운명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60일치 비축,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장 비율, 비판을 받으면서도 유지해온 여유 용량. 이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언제부터 이런 선택을 해왔는가? 그 질문이 며칠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축량이 많다는 건 이미 확인했습니다. 저장 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어떤 이유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라면 그건 그냥 행운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구축된 것이라면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분석팀에 지시했습니다. 최소 10년치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한국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 구조를 만들어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주세요. 분석팀은 밤을 새워 자료를 모았습니다. 대만이 비축량 917로 벼랑 끝에 서 있는 동안 저는 한국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간에 왜 다른 나라의 역사를 파고 있는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가? 그 답을 알아야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자료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몇 년 전의 LNG 시장 데이터였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LNG 공급이 넘쳐나던 시기였습니다. 생산국들은 예상보다 많은 물량을 시장에 풀었고 수요는 그것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가격은 빠르게 떨어졌고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가격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그 시점에 구매를 미뤘습니다. 더 싸질 때 사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참모가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가장 많이 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가격이 낮을 때 많이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참모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저장 탱크가 이미 적지 않은 수준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더 산다는 건 당장 쓸 곳도 없는데 탱크를 가득 채운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게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시장에서 물량이 넘치는데 굳이 지금 살 이유가 없다는 시각이었습니다. 가동률만 낮아질 텐데 왜 저렇게까지 사느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낮은 시기, 즉 시장이 여유로울 때 그들은 탱크를 채웠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더 싸질 거라고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지금 이 가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항상 최악의 순간을 염두에 두고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LNG 액화 설비 용량을 장기 계약으로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규모로. 핵심은 그 용량의 전부를 매년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절반 정도만 쓰고 나머지는 이른바 필요할 때 끌어쓸 수 있는 권리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이미 확보된 물량이지만 실물은 필요할 때 요청하면 바로 선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참모가 설명하면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사려고 했고 그들은 이미 자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그날 가장 강렬하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되새기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시장에서 LNG를 사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계약으로 확보해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물량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물량은 애초에 시장에 없었으니까요. 이미 한국 것으로 정해진 물량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왔을 때 사려고 했고 그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확보해뒀습니다. 이 구조적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실 안을 조용히 둘러봤습니다. 피로에 젖은 얼굴들, 빨간 경고등이 여전히 깜빡이는 모니터, 비축 잔여일을 나타내는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화면, 그리고 그 옆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 듯 정상 운영 중이라는 한국 수치. 그때 회의실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건 과잉 투자입니다. 용량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자원 낭비예요. 우리가 그 비용을 썼으면 다른 곳에 훨씬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참모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낭비로 보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구할 수 없는 것이 LNG입니다.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탱크에 남아있는 여유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지금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여유분이 있었다면 지금 이 공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분석 결과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대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나라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깔고 그 위에서 시스템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효율이 먼저가 아니라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효율 최적화는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이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 빛이 희망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축량은 줄어들고 있고 국제시장은 여전히 닫혀 있고 대통령의 압박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해가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믿었고 그들은 위기를 믿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확신, 효율이 곧 지혜라는 믿음, 자원이 없는 나라는 결국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전제,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언제부터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 왔는지는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우리는 똑같은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대답도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분석팀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10년 전 그 선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 더 깊이 파고들라고. 진실은 언제나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달갑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분석팀이 가져온 자료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어떤 천재적인 정책 이반자의 해안에서 나온 것인지 혹은 어떤 국가적 위기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 것인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 제가 먼저 마주한 건 한국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만 이야기였습니다. 담당 참모가 오래된 문서 파일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이 안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는 화면에 8년 전 에너지정책위원회 회의록을 띄웠습니다. 거기에는 LNG 저장시설 대규모 확충 안건이 정식으로 상정돼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건의 골자는 지금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비축 용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 용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8년 전에 이미 지금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문서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그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인해 현 시점에서의 추진은 불가.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경제성 부족, 그 네 글자가 지금 대만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참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안건이 2번 더 올라왔습니다. 2번 다 같은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3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같은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지, 허탈함이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쉬운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과거 결정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모두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게 될지. 저는 기각 결정에 참여했던 참모 중 한 명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안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예산이 절대적으로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기각했습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차에 대답했습니다. 비용 대비 당장의 효용이 낮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탱크를 지어도 가득 채울 수 없다면 그 공간은 그냥 낭비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리가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를 보면 그 합리성이 얼마나 짧은 눈으로 세상을 본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역사였습니다. 저는 한국도 분명히 같은 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장 용량을 늘리고 가동률을 낮게 유지하는 운영 방식은 어느 나라에서든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가동률이 낮다는 이유로, 과잉 투자라는 이유로 해마다 국회 감사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언론도 그 비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을 지속한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경제성 없는 투자를 지속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공격받기 쉬운 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가스공사를 향한 질타가 이어졌고 담당 임원들은 그 자리에서 몇 시간씩 해명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이유와 똑같은 압박을 받으면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압박에 굴복했고 그들은 버텼습니다. 우리는 비판이 두려워 탱크를 짓지 않았고 그들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탱크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다시 침묵이 깔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참모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한국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같은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밀어붙였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오래 남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비판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어떤 결단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단순히 운영진이 강단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것일까? 자료에서 나온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심각한 에너지 수급 불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급이 흔들리고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냉난방 불안에 시달린 경험, 그 경험이 공기업 운영 방식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비판을 받더라도 적자가 나더라도 이 여유 용량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조직 안에 형성돼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 무너져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비판받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욕을 먹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스템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계산만 했습니다. 위기는 추상적인 가능성이었고 절감은 구체적인 이익이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구체적인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회의는 결국 책임 공방으로 흘렀습니다. 누가 그 결정을 주도했는가? 누가 최종 승인을 했는가? 저는 그 논쟁을 잠시 지켜보다가 손을 들어 멈췄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책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지만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비축 잔여량 수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느리지만 확실하게 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 위기를 단순한 에너지 문제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린 수십 년치 결정의 총합이었습니다. 매번 위기를 뒤로 미루어온 결과였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비난을 견뎠고 우리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이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 위기 한복판에서 그들의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저는 다시 눈을 뜨고 분석팀에 연락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공급 실시간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지금 이 순간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열자마자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국의 공급망 수치들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가스 공급 정상, 전력망 안정, 산업용 수요 충족, 어디에도 긴급 대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비상체계를 가동하고 공급 제한 조치를 논의하고 시민들에게 절약을 호소하는 동안 한국은 그냥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참모에게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오류 없음, 정상 수치.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대응이 아니다. 이미 준비된 상태다. 그 말이 상황실에 떠돌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대응이라는 건 위기가 왔을 때 뭔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새로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장 탱크 운영 데이터를 더 들여다봤습니다. 전국 각지에 분산된 LNG 저장 시설들의 잔량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탱크들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탱크에서 가스는 끊이지 않고 도시가스망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장된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저장된 게 아니라 흐르고 있다. 다음으로 눈에 들어온 건 공급선 현황이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의 진원지인 중동 공급 중단이 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자마자 고개가 절로 기울었습니다. 한국의 중동 의존도가 예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산 LNG와 호주산 LNG의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고 중동 의존도는 그에 비례해 낮아져 있었습니다. 참모가 수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카타르 공급 비중이 이미 현저히 낮습니다.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공급선 다변화, 에너지 분야에서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에너지 정책 문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긴 나라와 그러지 못한 나라 사이에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겨 있었습니다. 말과 실행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저는 지금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리 줄여놨다고? 저는 참모의 말을 되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분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특정 공급선의 비중을 줄여온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가정 아래 어느 한 곳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도록 계속 조율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비용 효율을 따지고 가장 싼 공급선에 집중하는 동안 그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여러 공급선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절이었습니다. 봄은 LNG 소비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난방 수요가 급감하고 산업용 소비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국의 저장 탱크는 겨울을 버텨낸 후에도 여전히 상당한 잔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단순한 타이밍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소비가 줄어드는 이 시기를 활용해 탱크를 다시 채우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기에 물량을 확보해두고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가득 채워두는 사이클을 반복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계절 흐름을 에너지 전략에 녹여 넣은 것입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계절까지 계산된 구조다. 데이터를 계속 파고들수록 경이롭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에너지 분야에서 27년을 일했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준의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눈앞에 두고 저는 솔직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효율적이라고 믿어온 방식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지금 이 데이터들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완성도 높게 작동한다면 한국은 처음부터 이 수준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에 큰 충격을 겪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팀에 던졌습니다. 한국이 이 시스템을 실전에서 처음 검증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답이 나오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직후였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던 바로 그 시기, 전 세계 LN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 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LNG 가격은 수개월 만에 3배에서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과 거의 동일한 구조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한국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들어오자마자 제 시선이 한 수치에 고정됐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한국의 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비싸더라도 물량을 확보했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급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미 이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보고서 한 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이미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문장이 제 가슴 어딘가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은 이 위기를 처음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이미 경험했고 그 경험을 시스템으로 흡수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다음번엔 더 단단하게 서는 것처럼 그들은 위기를 겪고 나서 더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겪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반복된 경험이었다. 그 차이가 지금 두 나라의 표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황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나란히 표시된 각국의 에너지 현황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 유럽,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비상 대응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만 아무런 비상 표시도 없이 정상 운영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시스템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위기가 와도 조용합니다. 흔들리는 나라들 사이에서 혼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것이 지금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진짜 극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건 알았습니다. 사전에 잘 준비된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실제로 가장 가혹한 순간에 버텨냈는지 저는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것과 실제로 완벽한 것 사이에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간극이 있습니다. 저는 분석팀에 다시 지시했습니다. 그 전쟁 직후 위기 때 한국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겪었는지 더 깊이 파주세요. 탱크 잔량 변화, 공급 현황, 현장 기록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자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수치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깊은 곳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당시 실무 담당자들의 보고 자료와 내부 대응 기록이 포함된 분석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한 시스템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과 구조가 거의 같았습니다. 공급은 줄었고 수요는 폭등했습니다. LNG 가격은 단기간에 수배로 치솟았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공급 의존에서 벗어나려 허둥대면서 아시아 시장의 물량까지 빨아들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중국, 한국, 대만 모두 같은 파고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스공사는 그 시기에 엄청난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격이 3배에서 4배까지 폭등한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고 LNG를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결과적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언론은 당연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사느냐고, 국민 부담이 이렇게 커도 되느냐고. 담당 임원들은 국회에 불려가서 해명해야 했습니다. 참모가 보고서를 읽으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손해를 감수했습니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물었습니다. 그걸 승인했다고요? 수십조 적자를 알면서도? 네, 공급을 끊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수십조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무게가 있습니다.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심.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보겠다는 선택. 저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어떤 밤을 보냈을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생생한 현장 기록이 있었습니다. 겨울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어느 날 밤, 한국의 LNG 저장 탱크 잔량이 경고 수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기상 악화로 LNG 운반선의 입항이 지연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선박은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고 육지의 탱크는 빠른 속도로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최고조였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난방 수요가 폭발했고 공장들도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한국가스공사 비상상황실에서는 해운사와 긴급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상 조건상 입항이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박 측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한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입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나라가 멈춥니다. 저는 그 기록을 읽으면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의 결단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위기를 막아주지 못하는 마지막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이 직접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멈추면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결국 선박은 폭풍 속에서 입항했습니다. 위험한 기상 조건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배를 밀어 넣었습니다. LNG는 탱크로 들어갔고 공급은 계속됐습니다. 국민들은 그날 밤에도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폭풍 속에서 천천히 항구로 들어오는 커다란 선박, 선교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선원들, 항구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에너지 담당자들, 탱크의 잔량을 나타내는 수치가 조금씩 다시 올라가는 모니터, 그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의 긴장과 안도,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처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습니다. 시스템 뒤에 있는 사람들을, 숫자 뒤에 있는 결단을, 국가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고서를 덮으면서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참모들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완벽해서 버틴 게 아니었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스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무너질 뻔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말이 상황실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할 때 항상 구조와 수치만 봤습니다. 탱크 용량, 비축량, 가동률, 계약 규모, 그런 것들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를 결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이 보여준 건 달랐습니다. 폭풍 속에서 배를 밀어 넣은 사람의 결심, 수십조 적자를 감수하고 공급을 유지한 결정, 욕을 먹으면서도 탱크를 더 크게 만든 선택, 그것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를 지키는 건 숫자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한국이 이 위기 속에서 혼자 조용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만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축 잔량 수치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깊은 각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재앙은 다음 세대가 다시는 겪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가 흔들리는 이 위기에서 한국이 가진 진짜 마지막 패는 무엇인가? 그들은 이미 무엇을 더 준비해두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한국이 가진 마지막 패는 무엇인가? 그 질문을 붙들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비축량도 알았고 저장 능력도 알았고 공급선 다변화도 알았습니다.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버텨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무언가를 아직 다 보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카드패를 가진 플레이어가 게임 내내 여유로운 이유는 손에 들고 있는 패가 좋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패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분석팀의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의 추가 대응 자산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전부 가져오라고. 자료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LNG 액화 설비 용량을 장기 계약으로 상당한 규모만큼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건 그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 용량의 절반 수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계약상 언제든 요청하면 즉시 선적이 가능한 상태로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계약으로 확보된 법적으로 한국 것인 물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수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LNG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량이 없어서 돈을 들고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자기 몫이 정해진 물량을 비상시에 끌어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전량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자기 것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시장 가격이 어떻게 되든 물량이 있든 없든 이미 자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우물에서 물을 퍼가려고 다투는 동안 한국은 자기만의 우물을 미리 파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믹스 구조가 다음 자료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LNG에만 집중해서 분석하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좁은 시야였는지 알았습니다. 한국은 가스 외에도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공급이 불안해지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즉시 원전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석탄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스 비중을 낮추면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력 생산을 빠르게 보완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한 장에 모든 것을 걸었고 그들은 여러 장을 준비해뒀다. 대만은 가스 의존도가 높습니다. 전력 생산의 절반 가까이가 가스에서 나옵니다. 그 구조에서 가스 공급이 흔들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스가 흔들리면 원전으로, 원전의 부담이 커지면 다른 방향으로, 마치 여러 개의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한쪽이 약해지면 다른 쪽이 무게를 받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상황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각국의 현재 상태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은 민간 중심의 에너지 구조 탓에 정부의 빠른 개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은 가격 폭등으로 국민 부담이 치솟으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은 공급 자체가 끊겼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저도 잘 알듯이 비축량이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국만 비상 표시 없이 정상 운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난 싸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떤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어떤 나라는 그 발버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는가?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쌓아올린 선택들의 차이였습니다. 비판을 받으면서도 탱크를 더 크게 만든 선택,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급을 유지한 선택, 비싸더라도 여러 공급선을 유지한 선택, 이미 자기 것으로 물량을 확보해둔 선택, 가스 외에도 여러 에너지원을 병행한 선택, 그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 지금 이 결과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분석이 완료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누가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와야 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도하게 준비하는 비효율적인 나라라고 봤습니다. 공기업 중심의 구조가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생각이 틀렸습니다. 한국은 비효율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치밀하게 준비한 나라였습니다. 효율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움직인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지금 이 위기에서 그 어떤 효율 지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세계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각국의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조용히 한국 시스템을 분석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어서 주요 언론들이 하나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왜 한국만 멀쩡한가? 한국의 에너지 전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국의 저장 시스템과 계약 구조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갑자기 전 세계가 연구해야 할 모델이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한국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만도 당연히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즉시 저장시설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LNG 장기 계약 확보를 위한 협의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탱크는 지어지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장기 계약은 상대방이 있어야 성사됩니다. 공급선 다변화는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 한복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의 범위는 극히 좁았습니다. 위기가 오면 선택은 사라집니다. 그 전에 끝내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동안 이 상황 전체를 반추했습니다. 위기는 언젠가 지나갈 것입니다. 대만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고비를 넘기고 나면 세상은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음 위기에서 또다시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27년 동안 에너지 정책을 다루면서 항상 두 가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비용과 효율, 그것이 합리적인 정책의 기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이 보여준 것은 달랐습니다. 비용과 효율만으로 국가의 생존을 판단하면 정작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효율은 평시의 언어이고 생존은 위기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국가 정책은 평시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에너지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이었습니다. 최악을 가정하고 그 최악을 버텨낼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든 다음 그 위에서 효율을 추구하는 방식, 안전망을 먼저 깔고 그 안에서 최적화를 이야기하는 방식. 저는 그동안 그 순서를 거꾸로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저를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선택을 해왔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 방향으로 이끌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땅도 원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와야 하는 나라. 그것이 한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원이 있어서 느슨하게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더 치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원이 없다는 것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들게 한 조건이었습니다. 없으니까 더 아꼈고, 없으니까 더 비축했고, 없으니까 더 다양한 경로를 열어두었습니다.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 모든 준비를 가능하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약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가장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전 세계가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도 혼자 조용히 서 있던 그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준으로 나라를 설계했습니다. 그 철학이 인프라가 됐고, 인프라가 시스템이 됐고, 시스템이 지금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없다는 사실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것을 가장 강한 이유로 바꾼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국가의 힘이 자원의 크기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준비된 나라입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최악을 기준으로 설계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국가를 보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제 27년 경력에서 가장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다만 그 수업료가 너무 가혹한 방식으로 청구됐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대만이 더 일찍 이것을 배웠더라면 지금 우리는 이 상황실에서 이런 공포를 느끼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강한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대비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내놓은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따뜻한 겨울밤, 켜지는 불빛, 멈추지 않는 공장의 불꽃 뒤에는 오랫동안 비판을 견디고 손해를 감수하고 폭풍 속에서도 배를 밀어넣은 수많은 사람들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가장 치밀하게 준비했고 욕을 먹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위기 속에서 그 모든 준비가 빛을 발한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나라를 지켜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